매달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계좌로 꽂히는 500만 원 후 그 돈의 대가는 과로로 인한 급성 위경련으로 침대에 쓰러져 있던 내 얼굴에 날아든 설거지물 묻은 차가운 시어머니의 손바닥이었다. 야, 내 아들은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년이 대낮부터 잠자빠져 자. 옆에서 눈을 혹 뜨며 비웃는 시누이, 그리고 그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 남편을 보는 순간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던 피비린내가 차라리 덜 역겹게 느껴졌다. 밥만 축내는 식충이 기가 막혀서 당신들 아들 등골 빼먹는 기생충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좋아. 오늘부로 그 한도 없는 가족 카드 싹 다 정지시켜 줄 테니까 당신들의 그 오만함이 불러온 지옥을 어디 한번 뼈저리게 즐겨보시지.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통쾌한 반격을 시작해보세요. 위장이 젖은 수건처럼 쥐어짜이는 듯했다. 나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고 베개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짙은 얼룩이 져 있었다. 보름 동안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한 채 57장의 원화 최종본과 3번의 수정안을 겨우 넘긴 참이었다. 클라이언트가 최종 컨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나는 답장을 보낼 기력조차 없어 더듬더듬 스마트폰 화면만 끈 채 정리되지 않은 침대 위로 그대로 고꾸라졌다. 머릿속이 손뭉치로 꽉 찬 듯 멍한 가운데 희미하게 띠, 4번의 도어록 버튼음이 들렸다. 도준이 돌아온 줄 알았다. 아직 퇴근 시간은 아니었지만 몸을 뒤척여 시계를 확인할 의지조차 없었다. 새벽 3시부터 시작된 위경련. 진통제는 겨우 한 알 먹었을 뿐이고 물컵은 거실장 위에 있었다. 침대에서 고작 7걸음 거리였지만 단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다. 발소리가 달랐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현관 바닥에 하이힐 굽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이어서 슬리퍼를 거칠게 차내는 소리가 들렸다.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간신히 실눈을 뜨자 벌컥 열린 방문 역광 속에 시어머니 김순영 여사가 서 있었다. 그 뒤로는 시누이 최윤아가 백화점 쇼핑백을 든 채 방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거실을 한번 훑었다. 거실 테이블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반찬 그릇 3개가 놓여있을 터였다. 어젯밤 남은 국을 데워 대충 2숟갈 뜨다 만 것들이었다. 이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게 꽂혔다. 다음 순간 얼음물 한 컵이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단순히 물을 뿌린 게 아니라 컵째로 거꾸로 들이부은 수준이었다. 단단한 얼음 덩어리들이 광대뼈를 강타한 뒤 산산조각 나 어깨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차가운 물줄기가 머리카락을 타고 귓속까지 흘러내렸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펄쩍 뛰듯 상체를 일으키자 누군가 위장을 콱 움켜쥔 것처럼 신물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야! 시어머니가 빈 유리컵을 침대 혁탁에 거칠게 내리쳤다. 그 목소리는 층간 소음 방지벽마저 뚫어버릴 듯 쩌렁쩌렁했다. 너 미쳤어. 내 아들은 밖에서 피땀 흘려 돈 벌어오는데 애도 못 낳고 밥만 축내는 년이 감히 잠을 자? 나는 손등으로 얼굴에 묻은 물기를 닦아냈다. 옷깃을 파고든 얼음 조각들이 맨살을 타고 허리춤까지 미끄러지며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소름 끼치게 차가웠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흔들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완벽하게 세팅된 화장과 깔끔하게 손질된 네일아트를 자랑하고 있었다. 내가 매달 꼬박꼬박 송금하는 500만 원이 만들어낸 우아한 품이었다. 설거지도 안 해놓고 이부자리 꼴은 이게 뭐야? 아주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내가 덮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차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가 최씨 집안에 시집와서 대식구 수발들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안 치고 김치 담그며 살았어. 그런데 넌 내 아들 집을 이따위 돼지우리로 만들어 놔? 시누이는 방문틀에 비스듬히 기댄 채 까딱까딱 발끝을 흔들고 있었다. 새언니는 참 팔자도 좋아. 시누이가 얄미운 콧소리를 내며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특유의 비웃음을 흘렸다. 우리 오빠가 한 달에 생활비를 그렇게나 갖다 바치는데 된장찌개 하나 끓일 힘도 없나 봐. 진짜 어이가 없네. 나는 입을 달싹였다. 아프다고,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위장이 너무 심하게 뒤틀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헛구역질만 두어 번 컥컥 내뱉었을 뿐 아무것도 토해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더럽다는 듯한 몸짓이었다. 내 꼴을 좀 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지만 방금 전의 고함보다 훨씬 더 모멸감을 주었다. 우리 도준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걸 집에 들였는지. 나는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았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척척하게 들러붙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내가 작업 중간에 먹으려고 사다 둔 딸기 팩을 꺼내더니 씻지도 않고 뚜껑만 열어 우적우적 씹어 먹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에서 다시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도준이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선 그는 거실에 있는 시어머니를 한 번, 그리고 침실에 물에 빠진 생쥐꼴로 널브러져 있는 나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미간을 팍 구겼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할 줄 알았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단 한마디라도 물어봐 줄 줄 알았다.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 그는 신발장 위에 서류 가방을 툭 내려놓으며 골치 아픈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어머니도 다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얼른 일어나서 밥이나 차려. 내 입장 좀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 남자는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 내가 빳빳하게 다려놓은 셔츠를 입고 내가 사둔 폼클렌징으로 세수를 했으며 내가 전세금 전액을 마련해 얻은 이 한남동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저기 서서 또 무슨 사고를 친 거냐는 듯한 피곤한 얼굴로 나를 문제아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얼굴에 흐르는 물기를 쓱 닦아냈다. 얼음은 이미 절반 이상 녹아 쇄골뼈 사이에 차갑게 식은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거칠게 훔쳐내고 이불을 걷어찬 뒤 침대에서 내려왔다. 맨발로 바닥을 딛고 시어머니를 지나쳐 내 딸기를 주워 먹고 있는 시누이를 스쳐 지나가 현관으로 걸어갔다. 허리를 굽혀 운동화를 구겨 신었다. 어디가? 등 뒤에서 도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대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몰골은 처참했다. 젖은 머리카락, 잠옷 앞섬에 커다랗게 번진 물자국, 보름간의 철야로 눈 밑에 짙게 깔린 멍 같은 다크서클. 위장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아까처럼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고 서늘한 무언가가 위통을 짓눌러버린 느낌이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마치 내 삶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철저히 제3자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방관하게 된 기분이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얻은 집에서 얼음물 세례를 받는 여자. 그 얼음물은 그녀가 산냉장고에서 꺼낸 것이고 얼음을 얼린 전기세조차 그녀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아파트 로비를 나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 7월의 서울은 거대한 찜통처럼 푹푹 찌고 있었다. 나는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아무데나요. 일단 출발해주세요. 기사님이 룸미러로 나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더 묻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차량이 삼각지역 근처를 지날 무렵 길가에 보이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발견하고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에어컨의 냉기가 훅 끼쳐와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잠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카운터에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나를 이상하다는 듯 두어 번 쳐다봤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고 나서야 지갑조차 들고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행히 잠옷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었다. 모바일 페이로 결제를 마친 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은행 앱을 켰다. 500만 원 매달 10일, 이 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지 벌써 3년 4개월째였다. 나는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갔다. 처음엔 300만 원이었다. 시아버지 무릎 수술비에 보태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400만 원으로 올렸다. 그 다음엔 시누이가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며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450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교회에 건축 헌금을 내야 체면이 선다며 앓는 소리를 하자
도주는 내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이 조금만 더 보태줘. 우리 엄마 체면 좀 살려드리자. 그렇게 500만 원이 완성되었다. 500만 원. 시아버지의 무릎 수술이 정말 진행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신우이는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더니 마지막 해에는 아예 원서조차 넣지 않았다. 하지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500만 원은 단 한 달도 거른 적이 없었다. 나는 화면을 넘겨 도준과 함께 쓰는 공동 계좌의 거래 내역을 열었다. 이 계좌는 주로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 등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용도였다. 공동 계좌라고는 하지만 들어있는 돈의 99%는 내가 채워 넣은 것이었다. 도준이 매달 입금하는 돈은 많이 들어올 때가 180만 원, 적을 때는 90만 원 남짓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가 시어머니에게 떠벌린 말들은 어땠던가? 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연봉 올랐어요. 이 한남동 아파트, 제가 무리해서 전세로 얻었습니다. 매달 집에 보내드리는 500만 원, 다 제가 뼈 빠지게 벌어서 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썼다. 다시 위가 쓰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도준의 급여 명세서를 본 적이 있다. 중소건자재 업체 평사원인 그의 세후 월급은 230만 원 남짓. 명절 보너스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계산해도 26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 한남동 아파트의 전세금 3억 원은 내가 밤낮 없이 외주 일러스트 작업을 뛰며 모은 결혼 전 내 개인 자산이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그리고 시댁으로 꽂히는 500만 원까지 합치면 좋기 700만 원이 넘어간다. 도준의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액수였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이 계산을 진지하게 따져본 적이 없었다.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다. 나는 외주로 먹고 사는 프리랜서다. 매일 예산과 견적서와 씨름하며 클라이언트가 10,000원을 덜 입금하든 더 입금하든 귀신같이 잡아낸다.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에 들어와 남편이라는 사람과 시댁이라는 이름표를 마주할 때면 내 머릿속의 계산기는 스스로 전원을 꺼버렸던 것이다. 스크롤을 내리며 거래 내역을 훑어보던 중 한 항목에서 시선이 멈췄다. 지난달 23일 공동 계좌에서 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낯선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다. 입금자 메모란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800만 원을 이체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 낯선 계좌의 정보를 복사해 검색창에 입력했다. 20분 동안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뉴스 기사들을 퍼즐 맞추듯 뒤진 끝에 그 계좌의 실소유주를 찾아냈다. 모 코인 거래소였다. 나는 카페에 3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그 3시간 동안 지난 2년간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상한 출금 내역을 모조리 캡처하고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총 17건, 금액은 3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다양했다. 그중 5건이 종착지는 아까 그 코인 거래소였다. 나머지 내역들의 수취인 이름은 훨씬 더 노골적이고 끔찍했다. 검색 결과 2곳은 악명 높은 대부업체의 법인명이었다. 최도준은 코인에 미쳐 있었다. 그것도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나는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두고 두 손으로 차가운 커피잔 표면을 감싸 쥐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가락을 적셨다. 차가웠다. 결혼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26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3년차, 오로지 내 실력 하나로 서울 바닥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 업계 최고 존엄의 그림체는 아니었지만 마감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켰고 첫해 3곳이었던 거래처는 3년 만에 14곳으로 불어났다. 합정동 원룸에 살면서 냉장고엔 늘 우유와 방울토마토를 채워두었고 주말이면 한강변을 달리고 밤에는 내가 오롯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 최도준을 만났다. 그때의 그는 참 괜찮은 사람 같았다. 차분하고 다정했으며 무거운 화구박스를 대신 들어주었고 새벽 3시까지 마감을 치고 있을 때면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다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처음 본 날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우리 도준이가 눈썰미가 참 좋아라며 웃었고 시누이는 꿀이라도 바른 목소리로 나를 새언니라 부르며 따랐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누군가와 함께 삶을 꾸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대체 언제부터 어긋난 걸까?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지어넣은 김치 담그는 솜씨가 우리 유나만 못한 애라고 했을 때 꾹 참고 넘어갔던 그 순간부터였을까? 도준이 당신이 우리 엄마 좀 이해해줘라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던 날부터였을까? 아니면 300만 원이던 생활비를 400만 원으로 올려보내며 그래,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그날부터였을까? 나는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단숨에 들이켰다. 바닥에 깔린 자잘한 얼음 조각들이 유리잔에 부딪히며 찰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시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타자를 치는 내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림이 없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이 집안 돈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부로 생활비는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송. 그리고 주소록을 스크롤해 다른 이름을 찾았다. 박은지 변호사. 내 대학 동기이자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해 지금은 서초동에서 가사사건 전문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였다. 작년에 그녀가 이혼 소송을 끝내고 사무실을 개업했을 때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에 걸어둔 적이 있었다. 은지 언니, 통화 괜찮아. 나 언니 도움이 좀 필요해서. 답장은 1분도 안 돼서 왔다. 내일 오후 2시, 내 사무실로 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2가지 일을 더 처리했다. 첫 번째,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 명의로 발급된 모든 가족 카드의 분실 신고 및 정지를 요청했다. 상담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24시간 이내에 모든 카드의 결제가 차단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두 번째, 스마트폰 문서함에 저장된 전세계약서 스캔본을 다시 한번 열어 확인했다. 임차인 란에는 또렷하게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윤지아. 택시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나는 한남동 아파트 주소를 댔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돌아가고 없었고 거실은 대충 치워져 있었다. 도준이 치운 듯 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도어록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어디 갔다 와? 바람 좀 쐬고 왔어. 참나, 어머니가 쓴소리 좀 했다고 득달같이 뛰쳐나가? 당신 진짜 왜 그래?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억지로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피곤한 보호자 같은 말투를 썼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덧나? 알았어. 왜 내가 짧게 대답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타고 내릴 때 고개를 숙여 내려다본 내 갈비뼈는 반년 전보다 훨씬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서초동 박은지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자그마한 다육식물 화분이 놓여 있었고 그 옆 벽면에는 내가 그려준 그림이 걸려 있었다. 두꺼운 법학 서적들을 깔고 앉아 식빵을 굽고 있는 고양이 그림. 은지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고 있었는데 예전에 봤을 때보다 살이 조금 빠진 듯했다. 나는 프린트해온 은행 거래 내역서, 전세계약서 사본, 그리고 코인 거래소와 대부업체 송금 내역을 캡처한 출력물들을 그녀 앞에 차례로 펼쳐놓았다. 은지는 10분 동안 말없이 서류들을 검토했다. 중간중간 빨간 펜으로 특정 금액의 동그라미를 쳤지만 표정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었다. 검토를 마친 그녀가 안경을 벗으며 콧대를 꾹꾹 눌렀다. 이 인간, 빚이 총 얼마인지 알아? 그녀가 물었다. 내가 계산해 본 바로는 확인되는 것만 쳐도 최소 1억 2천만 원이야.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찾아내지 못한 숨겨진 빚이 더 있을지도 몰라. 은지가 다시 안경을 쓰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떻게 하고 싶어? 이혼. 재산 분할은? 전세금 3억 원은 100% 내 특유 재산이야.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어. 공동계좌에 내 돈 들어가는 건 어제부로 끊었고 가족 카드도 싹 다 정지시켰어. 남편 쪽 재산은? 그 인간 명의로 된 재산은 쥐뿔도 없을걸. 나는 헛웃음을 쳤다. 월급 230만 원의 빚이 1억 2천만 원인데 무슨.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노란색 리갈 패드를 꺼내 무언가를 쓱쓱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아, 넌 지금부터 3가지만 명심해. 첫째, 내 명의의 특유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는지 확실히 체크할 것. 둘째, 지금 이 순간부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랑 나누는 모든 대화는 무조건 녹음할 것. 셋째, 절대 섣불리 티 내지 말 것. 셋째는 이미 실행 중이야. 내가 말했다. 어제 시어머니한테 문자 보냈거든. 앞으로 집안 돈은 한 푼도 안 쓰겠다고. 아마 내가 기가 죽어서 납작 엎드린 줄 아실걸. 은지가 눈을 치켜뜨며 나를 쳐다보더니 피식 입꼬리를 올렸다. 너 많이 변했다. 그래. 예전엔 무슨 일 생기면 일단 참고 넘기기 바빴잖아.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참은 게 아니야. 그냥 계산하기 귀찮았던 거지. 그런데 각 잡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장부가 완전 엉망이더라고. 은지가 리갈 패드에서 종이를 한 장 북 찢어 내밀었다. 거기에는 자산 분리, 증거 수집, 소장 작성 등 소송 준비를 위한 타임라인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딱 3개월 줄게. 그동안 완벽하게 준비해. 그녀가 말했다. 3개월 뒤에 아주 깔끔하게 소장 날려주자. 나는 그 종이를 곱게 접어 가방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 화면에 메시지 알람이 떴다. 시어머니였다. 이 불효막심한 것, 이제 애미 마른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는 거냐? 이번 주 일요일에 당장 본가로 와라. 교회 구역 식구들 모시고 식사 대접할 거니까 일찍 와서 음식 장만해. 나는 화면을 3초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답장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일요일에 시댁에 가지도 않았다. 카드 정지가 완벽하게 적용된 날은 수요일이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 무렵 나는 작업실 책상에 앉아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2번째 캐릭터 시안을 작업 중이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갑옷을 입은 여전사가 띄워져 있었고 나는 강인하지만 차갑지 않은 눈매를 표현하기 위해 펜선을 다듬고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가 아니었다. 카카오톡 메시지 폭탄이었다. 10여 개의 메시지가 연달아 쏟아졌는데 전부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였고 그 사이사이에 신우이의 텍스트 메시지 3개가 끼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는 재생 버튼조차 누르지 않았다. 대신 신우이의 문자는 확인했다. 새언니, 오빠 카드 무슨 문제 있어? 나 지금 피부과에서 결제 안 돼서 엄청 망신당했잖아. 2번째 메시지. 빨리 확인해서 처리 좀 해줘. 데스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3번째 메시지. 새언니. 나는 스마트폰을 무음 모드로 뒤집어 놓고 다시 여전사의 눈동자에 명함을 넣기 시작했다. 나중에 도준을 통해 띄엄띄엄 전해들은 그날의 전말은 이랬다. 시어머니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교회 목사님 사모님에게 선물할 최고급 홍삼 세트를 고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두어 달에 한 번씩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며 교회 내에서 최 권사님은 씀씀이가 남다르다는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계산대 앞에서 우아하게 카드를 빼서 내밀었는데 직원이 카드를 긁자 단말기에서 삑소리와 함께 에러가 났던 것이다. 다시 긁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직원은 철저하게 교육받은 자본주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거래 정지 상태로 나오는데 혹시 다른 카드로 결제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안 봐도 비디오였다. 평생을 남들 시선과 체면치레에 목숨 걸고 살아온 양반이었다. 게다가 옆에는 입방아 찍히 좋아하기로 강남 바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목사님 사모님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지갑을 탈탈 털어 다른 카드를 내밀었지만 그것 역시 내 명의로 된 가족 카드였으니 결제가 될 리 만무했다. 결국 시어머니는 라운지에서 쫓겨났다시피 나왔다. 쫓겨난 게 아니라 아예 망신을 당하셨다잖아. 도준이 내게 전화를 걸어 윽박질렀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의 체면이 구겨진 것보다 당장 자기 목줄이 조여오는 것 같은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당장 카드 원상 복구해놔. 그가 소리쳤다. 무슨 카드? 당신이 정지시킨 그 카드들. 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 거야? 꿍꿍이라니. 당신이 나보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며.
밥벌어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남한테 신용카드를 쥐어줘? 전화기 너머로 4, 5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적나라하게 전해졌다. 윤지야, 그만 좀 해. 장난치지 말고. 장난 아니야. 난 그저 당신과 어머니 말씀대로 분수에 맞게 이 집안 돈은 일절 안 쓰기로 한 것뿐이야. 그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 거실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경비실이었다. 로비에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와 대구로 올려보내 달라며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화면에 뜬 시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5분 뒤 현관 도어록이 울리기 시작했다. 에픽 오륨. 다시 한번 에픽. 나는 진작에 도어록 비밀번호를 도준의 생일에서 무작위 숫자 조합으로 바꿔버린 지 오래였다. 이내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윤지야, 문 열어. 당장 문 안 열어. 두꺼운 방화문을 뚫고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의 우아함 따위는 온데간데 없이 악에 받쳐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이 은혜도 모르는 독사 같은 년아. 내 아들 아니었으면 길바닥에 나 앉았으려니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 뛰어? 당장 문 열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둔 채 반쯤 완성된 일러스트 시안을 띄워놓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10분 넘게 문을 쾅쾅거리며 발악했다. 중간중간 이웃집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내다보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하고 짜증을 내는 소리도 들렸다. 결국 경비원들이 올라왔다. 현관문 외시경으로 내다보니 제복을 입은 경비원 2명이 복도에 서서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는 어느새 억울함을 호소하는 울음 섞인 통곡으로 바뀌어 있었다. 저 독한 년이, 불쌍한 내 새끼 같은 단어들이 두서없이 튀어나왔다. 경비원은 시어머니와 말싸움을 하는 대신 단호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사모님, 여기는 주거 공간입니다. 이러시면 곤란하니 일단 저와 함께 내려가시죠. 결국 시어머니는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반강제로 쫓겨 내려갔다. 복도에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은 뒤 나는 내가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뿐 펜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태블릿 펜을 쥐고 있는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두려움은 아니었다. 아주 기묘한 형태의 각성이었다. 지난 3년 넘게 귓속을 꽉 틀어막고 있던 손뭉치가 일순간 쑥 빠져나간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날카롭고 생생하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더 이상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거야 라는 웅웅거리는 이명은 들리지 않았다. 그날 도준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왔다.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 후 2주일 동안 상황은 나와 은지가 예상했던 궤도대로 굴러갔다. 가족 카드라는 든든한 젖줄이 끊기자 시어머니의 강남 사모님 행세도 속절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교회 건축 헌금을 낼 돈이 막혔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바칠 조공용 선물도 살 수 없게 되었으며 매주 수요일에 있던 여전도회 모임마저 핑계를 대며 빠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분노의 화력을 도준에게 쏟아부었다. 명색이 사내 자식이 마누라 하나 못 휘어잡아 내가 애초에 그녀는 안 된다고 했지. 기어코 내가 고집부려 결혼해놓고 당장 가서 그 돈 다 뺏어와. 궁지에 몰린 도준은 결국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 한남동 아파트의 전세금에 손을 대려 한 것이다. 전세계약의 원칙상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된다. 그는 아마도 중도 해지를 해서라도 3억 원의 보증금을 빼내 급한 불을 끌 심산이었을 것이다. 어차피 그가 끌어다 쓴 사채 이자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테니까. 그는 임대인을 찾아갔다. 임대인은 자산관리 회사였는데 직원은 계약서를 확인한 뒤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최도준 씨, 이 전세 계약의 임차인이자 보증금 출자자는 윤지아 씨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시므로 중도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도준이 직접 내게 털어놓은 것이었다.
물론 순순히 고백한 게 아니라 따져 묻기 위함이었다. 그날 그는 드디어 집에 들어왔다. 아니, 들어오려다 실패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으니 초인종을 눌렀고 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안으로 들어온 그는 거실 한가운데 우뚝 섰다. 셔츠 기든 풀어 헤쳐져 있었고 두 눈은 핏발이 서서 시뻘갰다. 이 집 전세금 대체 무슨 수작으로 당신 이름만 올려놓은 거야?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 3억 원, 내 돈이니까. 우린 부부잖아.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말 몰라? 결혼 전에 모은 개인 특유재산은 공동재산에 안 들어간다는 거 당신은 몰라? 그의 입이 뻐끔거렸다. 무슨 독한 말이라도 쏟아내고 싶은 눈치였지만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한 듯 했다. 그는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말싸움으로 이겨본 적이 없는 인간이었다. 예전에는 내가 굳이 싸워주지 않아서였고 지금은 그가 논리로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었다.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푹 꺾였다. 분노와 공포 그 어딘가에 걸친 쉰 목소리였다. 이혼. 내 입에서 튀어나온 그 두 글자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평온했다. 마치 3억, 500만, 1억 2천만, 그리고 이혼. 그저 하나의 숫자를 읊조리는 것 같았다. 도준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방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소장은 변호사가 이미 다 써놨어. 그는 뒷걸음질을 치다 거실 테이블에 부딪혔다. 테이블 위에 있던 TV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건전지가 툭 튀어나와 굴렀다.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당신 미쳤어.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재산가압류 신청도 같이 들어갔어. 나는 손 닿는 곳에 있던 서류철을 그쪽으로 밀어주었다. 한번 읽어봐. 그는 서류철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대로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작업실에서 쪽잠을 잤다. 태블릿 화면 속 갑옷을 입은 여전사의 눈빛은 마침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요구했던 강인하지만 차갑지 않은 느낌. 나는 눈동자의 하이라이트를 아주 살짝 줄이고 눈썹뼈의 명암을 2단계쯤 짙게 눌러주었다. 마침내 내가 원하던 그 느낌이 완성되었다. 법원에 이혼 소장이 접수되고 2주일 뒤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은지는 내게 전화를 걸어 평소처럼 건조하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가압류 인용됐어. 최도준 명의로 된 재산이랑 관련 채무 싹 다 묶였어. 그 인간 명의로 된 재산이 있긴 해. 내가 물었다. 은지가 잠시 말을 골랐다. 엄밀히 말하면 쥐뿔도 없지? 그런데 내 시어머니가 사는 그 다세대 주택담보대출, 그동안 내가 갚아주고 있었잖아. 법원에서 그걸 기여도로 인정했어. 그래서 가압류 범위에 그 집안의 유체동산이 포함됐어. 그게 무슨 뜻이야? 쉽게 말해서 법원 집행관들이 시댁에 빨간 딱지 붙이러 간다는 소리야. 집행이 이루어진 날은 목요일 오전이었다. 나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은지가 굳이 갈 필요도 없고 괜히 얼굴을 붉히며 감정 싸움만 커질 거라고 만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사진으로 그 현장을 똑똑히 보았다. 은지가 증거 백업용이라며 보내준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장소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수유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계단이 좁고 가파른 낡은 빌라. 거실에 놓인 커다란 평면 텔레비전 화면 정중앙에 붉은색 압류 딱지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냉장고 문짝에도 소파 팔걸이에도 온통 빨간 딱지 투성이었다. 은지의 말에 따르면 집행관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초인종 소리에 택배 기사가 온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다 법원 공무원증과 강제 집행 결정문을 확인하고는 현관의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는 것이다. 내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드러눕거나 저항하진 않았어. 은지가 통화 중에 말했다.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만 하더라고. 복도가 시끄러우니까 이웃집 사람들이 죄다 나와서 구경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안 봐도 눈앞에 훤히 그려졌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가장 끔찍하게 챙겼던 것이 바로 남들의 시선 아니던가?
교회에서는 우아한 사모님 행세, 동네 이웃들 앞에서는 점잖은 어르신 행세, 며느리 앞에서는 하늘 같은 시어머니 행세. 그런데 그 잘난 집구석 텔레비전에 새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옆집 앞집 아주머니들이 복도에 서서 수군거렸으니 그 조소 어린 시선들은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시리게 뼛속을 파고들었을 것이다. 그날 밤 도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저번처럼 분노로 날뛰지 않았다. 그저 바싹 메마른 피로감만이 묻어났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혈압이 180까지 오르셨어. 어머님 혈압은 원래 1년 365일 160이셨어. 새삼스럽지도 않네? 당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우리 엄마잖아. 당신 어머니는 내가 위경련으로 쓰러져 있을 때 내 얼굴에 얼음물을 들이부은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 옆에 멍하니 서서 나보고 참으라고 짓거렸지? 기억 안 나? 그가 입을 다물었다. 최도준 신하는 그의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불렀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를 이렇게 부른 건 처음인 것 같았다. 당신이 끌어다 쓴 사채빚, 그건 어떻게 갚을 작정이야? 수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평생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초쯤 지났을까 전화가 툭 끊겼다. 그가 일방적으로 끄는 게 아니라 통화 연결이 두절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렸다. 배터리가 나간 건지 아니면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전화기를 떨어뜨린 건지 알 길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동네 이웃들과 부녀회 사람들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고 한다. 은지가 정보통을 통해 전해 들은 시어머니의 워딩은 정확히 이러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 독사 같은 년이 우리 집안을 씨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은지는 이 말을 내게 전해주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 노인네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아. 다 내 잘못이라고 굳게 믿고 있더라. 알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덤덤하게 대답했다. 이혼 조정 기일은 9월 둘째 주 화요일로 잡혔다. 은지는 내게 조정의 목적은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해 지루한 정식 소송 절차를 피하는 데 있다고 미리 설명해 주었다. 그쪽이 선임한 변호사, 어떤 수준인지 내가 이미 다 뒷조사 끝냈어. 그녀가 말했다. 크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야. 다만 최도준이 눈물 콧물 빼며 감정파리를 시전할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어. 그날 아침 나는 짙은 차콜색 정장 재킷을 꺼내 입었다. 내 돈으로 직접 산 시어머니의 촌스러운 취향이 단 1g도 섞이지 않은 내 옷장 속 유일한 옷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어두운 색 옷을 입을 때마다 초상집 가냐며 혀를 찾고 화사하고 쨍한 색을 입지 않는다고 타박하곤 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재킷 단추를 채우다 보니 문득 결혼식 전날 밤이 떠올랐다. 그때도 나는 이렇게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등 뒤에 서서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었다. 우리 지아, 정말 눈부시게 예쁘다. 나는 마지막 단추를 꾹 눌러 채우고 집을 나섰다. 법원 조정실은 그리 크지 않았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각각 3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우리 쪽에는 나와 은지가 앉았다. 맞은편에는 도준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도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 자리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혼 조정의 당사자는 오직 부부 2사람뿐이니까. 하지만 그녀는 기어코 따라왔다. 내가 아주 잘 아는 그 칙칙한 검붉은색 투피스를 차려입고 눈 밑에 퉁퉁 부은 부기를 가리려 화장을 떡칠한 채로. 도준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마치 지루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듯 딱딱한 투로 말했다. 피신청인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혼인 유지 기간 동안 양측이 모두 경제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있습니다. 은지가 단칼에 그의 말을 잘라버렸다. 목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리듯 명쾌하고 단호했다.
피신청인 대리인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양측이 모두 경제적인 기여를 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죠. 은지는 서류철을 열어 두툼한 출력물 뭉치를 조정위원에게 건넸다. 이것은 양측의 혼인 기간 내 전체 재무 기록입니다. 신청인 윤지아 씨의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는 한남동 아파트 전세금 3억 원 정, 개인 예금 8,400만 원이 있으며 이는 모두 은행 잔고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3년 4개월 동안 신청인은 프리랜서 수입으로 가계 지출의 100%를 단독으로 부담했습니다. 여기에는 매달 500만 원의 시댁 생활비 지원금, 아파트 관리비, 각종 보험료,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피신청인 최도준 씨의 월 평균 소득은 230만 원에 불과했으며 나아가 은지가 서류를 한 장 넘겼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혼인 유지 기간 중 신청인 몰래 공동계좌에서 총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가상화폐 거래소 및 대부업체로 송금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상세한 이체 내역과 그에 상응하는 사채 차용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은지는 17건이 이체 내역서를 마치 포커판에 패를 뒤집듯 테이블 위에 하나씩 쫙 깔았다. 조정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도준의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몇 장 넘기지 않아 표정이 일그러졌다.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내 의뢰인이 나한테 거짓말을 쳤군 하고 짜증을 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도준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도준은 변호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테이블 위 허공의 어느 한 점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재무와 관련된 증거 외에도 은지가 말을 이었다.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겪어온 정신적 학대를 입증할 녹취록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배경소음이 제거된 녹음본이라 그런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소름 끼쳤다. 애도 못 낳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 은혜도 모르는 년, 독사 같은 년이 그 적나라한 폭언들이 조정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녹음 파일은 하나가 아니었다. 은지는 1년 반 전부터 불과 석 달 전까지의 기간에 걸친 총 6개의 파일을 준비해왔다. 세 번째 파일이 중간쯤 재생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결국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당장 꺼. 그녀가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건 시어미랑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집안일인데 무슨 권리로 이런 데서 함부로 틀어대는 거야? 조정위원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제지했다. 김순영 여사님, 여사님은 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시니 발언을 삼가주십시오. 시어머니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그녀는 다급하게 고개를 돌려 도준을 쳐다보았지만 도준은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은지는 준비한 녹음을 끝까지 다 재생한 뒤 여유롭게 스마트폰을 집어넣었다. 신청인 측의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측의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 둘째, 피신청인 명의의 적극 재산이 전무하므로 재산 분할에 기한 위자료 청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피신청인은 혼인 기간 중 무단으로 유용한 공동계좌 자금 총 1억 2천만 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넷째, 신청인의 혼인 전 특유재산은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류 검토를 마친 도준의 변호사가 도준의 귓가에 대고 낮게 몇 마디를 속삭였다. 도준의 안색은 이미 잿빛으로 질려 있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자의 핏기 없는 얼굴이었다. 그의 변호사 역시 똥 씹은 표정으로 지금 당장 손절하고 도망치는 게 빠를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치였다. 조정은 결렬되었다. 도준 측에서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조건을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은지는 굳이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다. 애초에 조정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결렬될 확률이 높다고 이미 내게 예고했던 터였다. 법원 문을 나서자 서늘한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은지와 나는 나란히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이제 정식 소송으로 가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결과가 뒤집힐 일은 없어. 알아. 그 녹음 파일들,
아주 제대로 먹히더라. 1년 넘게 꼬박꼬박 모아둔 거니까 이내가 대답했다. 은지가 나를 힐쩍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주차장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녀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 떠나는 것을 지켜본 뒤 나는 제자리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9월의 서울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높고 푸르렀고 얇게 흩어진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남기고 간 하얀 비행운이 길게 뻗어 있었다. 문득 조정실에 앉아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에는 분노와 수치심도 서려 있었지만 가장 짙게 깔려있던 감정은 당혹감이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를. 그녀가 살아온 세상에서 며느리란 을에 시댁에 돈을 가져다 바치고 밥을 짓고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며 시어머니의 호통에는 쥐 죽은 듯 엎드려야 하는 존재였다. 본인 역시 젊은 시절 그 지독한 시집살이의 굴레를 견뎌냈고 수십 년을 버티고 버텨 마침내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좌에 올랐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 그 판을 통째로 엎어버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지. 나는 아파트로 돌아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작업용 태블릿 앞에 앉았다. 최종 판결문은 11월에 송달되었다. 은지가 전화를 걸어 결과를 알려주었을 때 나는 동네 마트에서 귤을 고르고 있었다. 법원에서 이혼 청구 인용됐어. 위자료 청구 기각.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니까 당연한 결과지. 그리고 공동계좌 유용자금 반환권은 법원에서 정상적인 생활비 지출로 인정되는 부분을 일부 공제하고 총 9,8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 내렸어. 내 특유재산인 전세금은 당연히 분할 대상에서 제외, 100% 방어 성공했고 그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네. 나는 귤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지아 넌 은지의 목소리에 묘한 장난기가 섞여들었다. 판결문 말이야. 양측에 다 송달될 텐데 이거 어떻게 써먹을 생각 없어? 무슨 소리야? 내 말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미있는 문서를 읽어보게 할 생각은 없냐는 거지?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걸어가 줄을 섰다. 차례를 기다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은지 언니. 우리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 주일 대예배 시간이 보통 몇 시부터지? 그 주 일요일 아침. 나는 이혼 조정 기일이 끝난 뒤 새로 장만한 크림색 알파카 코트를 꺼내 입었다. 얇고 우아한 골드 넥크리스를 걸치고 귓불에는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머리는 미용실에 다녀온 것처럼 깔끔하게 드라이하고 화사하지만 과하지 않게 메이크업을 마쳤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젖은 잠옷 차림으로 덜덜 떨며 길가에서 택시를 잡던 그날의 윤지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니는 강북의 그 교회는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았지만 인근 동네의 중장년층 여성들이 꽉꽉 들어차는 곳이었다. 시어머니는 이곳에서 무려 10수년 동안 교양 있고 뼈대 있는 권사님 이미지를 공들여 구축해왔다. 매주 수요 예배와 주일 대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 도장을 찍었으며 절기마다 내는 헌금 액수에서도 남들에게 뒤처지는 법이 없었다.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면 손수 맞춘 고급 떡 상자를 목사님 댁으로 올려보내며 지극정성을 다했다. 내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막 대예배가 시작된 참이었다. 반쯤 열린 본당 문틈으로 장엄한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권사님 몇 분이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시어머니는 앞에서 세 번째 줄, 늘 앉는 지정석 같은 자리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온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예배가 중간쯤 진행되었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맨 뒷줄의 긴 의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여분의 찬송가 책과 주보를 꽂아두는 작은 비치대가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5장의 서류를 꺼냈다. 바로 이혼 판결문 사본이었다. 나는 그것을 반으로 곱게 접어 찬송가 책 표지 안쪽에 하나씩 끼워 넣었다. 그리고 남은 몇 장은 바로 옆 빈 의자들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두었다.
내 손놀림은 아주 가볍고 자연스러웠다. 마치 흔한 전도지나 교회 소식지를 올려두는 사람처럼. 거사를 마친 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당을 빠져나왔다. 측면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와 교회 건물역 좁은 골목길에 잠시 멈춰섰다. 폐부로 밀려드는 초겨울의 공기가 알싸하게 시원했다. 그 이후에 벌어진 대환장 파티의 전말은 은지를 통해 전해 들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문제의 찬송가 책들이 열린 것이다. 판결문에 적힌 내용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 뺨치게 적나라했다. 최도준이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대출 기록,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원하게 말아먹은 탕진 액수, 시어머니가 매달 생활비랍시고 받아 챙긴 500만 원의 진짜 출처, 그리고 그 고상하신 권사님이 가족 카드로 긁고 다녔던 화려한 백화점 소비 내역까지.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입소문, 그 중에서도 동네 교회 구역 모임의 정보 전파력은 인터넷보다 빠르다. 은지의 말에 따르면 그 판결문을 가장 먼저 정독한 사람은 5번째 줄에 앉아있던 박 집사라는 분이었다. 시어머니와 무려 10년 넘게 호형호재하며 지내온 사이였다. 박 집사는 문서를 읽고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옆자리에 앉은 다른 권사님에게 슬며시 종이를 건넸을 뿐이다. 그렇게 단 10분 만에 뒤쪽 두 줄에 앉아있던 모든 신도들이 그 기막힌 판결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입력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마지막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달려와서 인사를 건네고 권사님 오늘 안색이 참 고우시네요. 보내주신 떡 너무 잘 먹었습니다 하며 아부를 떨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하거나 335 모여서 그녀를 힐끔거리며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의 곁을 지나가던 목사님 사모님의 입가에는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했던 감정, 바로 동정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결국 누군가가 그 판결문 사본을 시어머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은지가 수집한 목격담은 여러 버전이 있었지만 핵심은 일치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밀가루처럼 하얗게 질렸다가 일순간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부들부들 떨리던 손에서 종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는 것이다. 곧바로 시어머니의 구차한 변명이 시작되었다. 이건 다 그 미친년이 지어낸 모함이에요. 판사가 그 발칙한 년한테 깜빡 쏘가 넘어간 거라고요. 우리 착한 도준이가 사채를 끌어다 쓸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변명하면 할수록 그녀를 둘러싼 교인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평소 시어머니에게 가장간 쓸게 다 내어줄 듯 굽실거리던 동네 미용실 원장이라는 교인 한 분이 나지막하게 팩트 폭격을 날렸다고 한다. 순영 언니. 그럼 여태껏 언니네 집안 돈줄이 다 며느리 주머니에서 나온 거였어? 그 말 한마디가 활용점정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혈압이 솟구쳐 눈을 허옇게 뒤집으며 뒤로 낮아빠졌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받아내어 바닥에 머리를 찢는 불상사는 피했지만 결국 교회 마당으로 구급차가 출동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은지는 이 스펙터클한 후일담을 마치 건조한 사건 브리핑을 하듯 무덤덤한 어조로 들려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호사다운 첨언을 잊지 않았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판결문은 본래 공개가 원칙인 공문서고 그걸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공장소에 비치한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가 성립되기 어려우니까. 걱정 안 해, 그럴 줄 알고 한 거니까 이내가 대답했다. 도준의 결말은 그로부터 몇 주에 걸쳐 건너 전해 들었다. 대부업체 쪽에서 본격적인 빚 독촉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합법적인 절차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그들만의 어둠의 경로를 택했다. 도준의 회사로 하루가 멀다 하고 험악한 익명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회사 팩스로 그의 사채 차용증 사본이 떡하니 전송되었다. 결국 회사는 심각한 기업 품위 손상 및 업무 방해를 사유로 그를 가차없이 해고해버렸다. 그는 한남동 아파트에서 짐을 싸서 쫓겨났다. 애초에 그의 집이 아니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다. 나는 전세 계약을 정리하고 3억 원의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그리고 홍대 근처에
평수는 조금 작지만 온전히 내 명의로 된 아늑한 오피스텔을 새로 구했다. 이사를 하던 날, 밖에는 부슬부슬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1층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 나는 내 분신과도 같은 대형 태블릿과 화구들을 직접 품에 안고 계단을 올랐다. 짐이 커서 좁은 계단 모퉁이를 돌 때 살짝 걸리고 말았다. 몸을 비틀어 각도를 조절하며 빠져나오는 순간 태블릿 화면 보호기에 설정해둔 그 갑옷 입은 여전사의 일러스트가 내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수십 번의 수정 끝에 완성해낸 그녀의 눈빛. 사납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눈동자는 그저 아주 고요하고 단단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온몸으로 뚫고 나온 뒤 기꺼이 새로운 삶의 표정을 선택한 사람처럼. 나는 텅 빈 새 집의 거실 벽면에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기대어 놓았다. 방 안에는 아직 풀지 않은 종이 상자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정남향으로 난 널찍한 창문 너머로 생동감 넘치는 홍대 거리의 지붕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직 보일러가 제대로 돌지 않아 숨을 내쉴 때마다 옅은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그때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보낸 프로젝트 제안 메일이었다. 화면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대형 게임사의 신작 캐릭터 디자인 외주 건의였는데 작업 규모가 지난번 프로젝트의 3배를 훌쩍 넘겼다. 첨부된 견적서에 적힌 숫자는 내가 앞으로 반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당장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종이 상자 위에 올려두고 창가로 다가가 덜 닫힌 창문을 야무지게 걸어 잠갔다. 몸을 돌리다 바닥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를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짐을 싸면서 옛날 집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해 대충 쑤셔 넣었던 상자였다. 허리를 굽혀 주어 뚜껑을 열어보니 잡동사니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잉크가 말라붙은 펜 몇 자루, 기한이 한참 지난 미술 전시회 티켓, 그리고 매니큐어 한 병. 그 매니큐어는 내가 결혼하기 직전에 샀던 것이다. 아주 차갑고 오묘한 블루 그레이 컬러. 당연히 시어머니의 감시망을 피해 내 취향껏 고른 색이었다. 결혼 후 딱 한 번 그 색을 발랐을 때 시어머니는 내 손톱을 보며 명색이 새댁이 손톱에 시퍼런 멍든 것처럼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꼴이냐며 혀를 찼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병을 구석에 처박아 두고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돌려 열어보았다. 다행히 매니큐어 액은 굳지 않았다. 병을 살짝 흔들자 찰랑거리며 매끄럽게 흘렀다. 나는 텅 빈 새 집의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남향 창문을 마주본 채 붓을 들어 10개의 손톱 위에 블루 그레이 색을 한 겹 한 겹 정성스레 입히기 시작했다. 왼손으로 오른손 손톱을 칠할 때 붓끝이 살짝 엇나가 매니큐어가 손톱 가장자리를 벗어나 맨살에 묻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굳이 그것을 지워내지 않았다. 10손가락을 모두 칠한 뒤 나는 두 손을 활짝 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 작은 유리병은 어둡고 구석진 상자 안에서 무려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텨냈다. 하지만 그 본연의 아름다운 색깔은 조금도 빛바래지 않았다. 참 다행이다. 나는 굳게 믿는다. 나를 갉아먹는 최악의 관계를 내 손으로 끊어낼 용기만 있다면 앞으로 내가 맞이할 찬란한 미래와 본연의 아름다움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오늘 준비한 통쾌한 사이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